요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이런 전세 풍계 현상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집주인이 임차인이 될 사람들을 면접 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는다든지 매물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 9팀 중에서 제비뽑기로 최종 계약자를 선정했다는 등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 아마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왜 임대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듯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입법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 그리고 또 월세인 경우에 각각 어떻게 처지가 달라지는지 상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는 개정법 핵심 내용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즉 월세라면 2달치 월세를 연체한 것을 말하겠죠.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서 사실상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그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은 전 임대차와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7조가 바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제7조에 의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5%의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임 증감 청구권을 우리 대법원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형성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를 행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은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성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미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10억 원에 2019년 3월 1일부터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흘러서 전세 시세가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은 2020년 9월 1일에 임차인에게 전세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2억 원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용증명 잘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주택임대차 보호법 바뀐 거 모르시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통보만 하기만 하면 임대인은 앞서 본 것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은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인 보증금 10억 원에 임대기간 2년, 즉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임차인이 종전계약대로 계약을 갱신해버리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서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을 5% 인상한 10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임차인에게 통보를 할 수가 있고, 이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한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성권이면 뭐합니까? 임차인이 난 모르겠다, 돈 없다, 못 준다. 법 7조는 임대인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다. 임차인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테니 10억 원에서 오히려 5% 깎아서 보증금이 9억 5천만 원이 됐으니 5천만 원을 돌려달라. 이거 형사건이라며?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돈이 궁한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5천만 원이라도 올려받고 싶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 증액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이런 소송이 많이 제기될까요? 보증금이 10억 원이라는 큰 돈인 경우에도 5%밖에 증액이 되지 않으니 최대로 보증금을 올려도 5천만 원입니다. 또 이게 완전히 자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만기가 되면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2년 동안 5천만 원을 쓰고 2년 후에는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이 돈을 받자고 임대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임차인은 처음 계약 때 정한 보증금으로 최소한 4년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대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200만 원의 월세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의 사례와 똑같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20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임차인은 개정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면서 나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테니 이전 조건 그대로 갱신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임대인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월세는 법이 정한 5%의 상한으로 인해서 10만 원이 오른 210만 원이라고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와 월세의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대로 월세를 올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전처럼 200만 원만 계속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이런 경우 통상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월세를 공제하겠죠. 24개월 동안 임차인이 계속해서 10만 원씩 부족한 200만 원만 보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총 240만 원을 제외하고 9,760만 원만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마른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임대인이 인상한 10만 원은 부당한 것이니 못 돌려받은 240만 원을 달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5%의 한도 내에서 인상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240만 원을 돌려받자고 소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임대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게 만들어서 임차인들에게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증가에 대한 청구권만 사람들이 보통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거래 실적에서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죠. 특히 IMF처럼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는 정도, 그 정도의 경제 파탄 위기에 이르렀을 때나 부동산 시세나 전세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감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효력이 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이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특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어느 일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특약에 상세하게 규정을 많이 놓으면은 심리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보다는 특약이라도 적어두는 것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직계비소,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본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 아들이나 딸이 들어가서 산다는 이유로는 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예상되는 부작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졸속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부디 정부가 늦게나마 현실의 문제를 자각하고
제대로 된 보완 입법을 내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임대차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